모두가 재빨리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에 작고 오래된 집이 한 채 있다. 벽에는 이끼가 덮여 있고 문패에는 글자가 거의 다 희미해져 있으며 거실 한가운데에는 마치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상기시키려는 듯 얇은 종이 달력만 걸려 있다. 78세의 동호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잿빛이었지만 그 달력 앞에 설 때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기대감으로 반짝입니다. 10월 27일, 떨리는 연필로 쓴 내 생일이라는 글자를 그는 마치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 달초에 그렸다. 올해는 그가 결코 완성되지 않은 작은 파티를 기다려온 지 5년째입니다. 그는 온화하고 재치 있는 아내 선희를 두었는데 그녀는 매년 그의 생일에 떡을 빚고 닭고기를 삶고 향긋한 차를 우려내고 제사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그 작은 집은 언제나 아이들과 손주들의 소리, 이웃들이 축하하러 오는 소리, 할아버지가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부인이 돌아가신 후 아들은 더 바빠졌고 손주들은 자랐고 한 명은 먼 학교에 다녔고 한 명은 시험을 쳤고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1년에 몇 번밖에 집에 전화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생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6일 오후 동호 씨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골목 끝 시장으로 향했다. 노란 국화 꽃다발을 고르느라 손이 떨렸다. 모두가 그가 기일을 준비하는 줄 알았지만 점원이 고향에도 기일이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식탁을 아름답게 차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또한 작은 케이크와 잘 익은 배를 사서 종이에 조심스럽게 포장한 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선희 부인이 중요한 자리에 입으라고 다림질해 놓은 낡은 조끼를 꺼냈다. 그는 자신이 엉성해 보이면 누군가가 와서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안에는 테이블 램프의 노란 불빛만이 티테이블 위에 비춰졌습니다. 그의 앞에 휴대전화를 놓았고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 아빠, 내일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밥 잘 챙겨 드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인사도 없고 화장 예약도 없습니다. 동호 씨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마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듯 떨렸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말없이 생강차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따스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아팠다. 그는 큰 불을 끄고 낡은 나무 탁자 위에 테이블 램프만 비춰 비추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실루엣이 비쳤다. 그는 몸을 숙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앞에 빈 공간에 속삭였다. 선이야, 봤지? 하연아, 민지야, 아빠가 촛불을 끄고 있어. 생일 축하 노래도 박수 소리도 없이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휘파람 소리와 촛불의 불꽃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가볍게 불을 내쉬었다. 그러자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 얇은 연기만 남았다. 작은 집 안에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고 생일 축하 불빛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뜬 채 희미한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집 밖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 집에는 방금 자신을 축하하며 생일 촛불을 끄고 있는 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생 동안 아내와 아이들, 손주들을 위해 켜놓았던 생일 촛불을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켜고 있었던 것이다. 외로운 생일밤은 막 끝났지만 동호 씨의 기억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옛날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기대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올려다보았다.
달력에는 새로운 날이 적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먼 옛날로 돌아갔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선희 부인의 부드러운 웃음소리, 냄비에 국자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생일마다 요리했던 미역국 냄새가 그 시절에 느껴졌다. 당시 동호 씨의 생일은 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선희 선생님이 떡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가끔씩 몰래 빠져나와 떡을 먹곤 했지만 선생님은 그들을 발견하고 사랑스럽게 꾸중했습니다. 그는 손을 허리에 얹고 웃으며 마당에 서서 그들에게 즐겁게 식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희 부인이 안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셔츠를 제대로 갈아입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부엌은 친척과 이웃을 모아 웃음소리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에게 생일은 단순히 케이크와 촛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노인조차도 마치 아이처럼 걱정 없이 오늘 누가 올지, 좌석이 충분한지, 차가 충분히 뜨거운지에만 신경 쓰는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선희가 아직 건강했을 때 매년 생일마다 그녀는 작은 선물을 포장하곤 했는데 때로는 새로 뜬 양모 양말 한 켤레였고 때로는 그의 이름의 첫 글자인 D가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서 선물을 베개 밑에 숨기고 그가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녀처럼 킥킥거렸습니다. 동호 씨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한때 왜 나는 매년 손수건을 쓰고 다닐까? 항상 울고 있을까?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선희 여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대답했다. 웃으면 얼굴을 닦으면 되잖아. 그 문장은 이제 어두운 밤에만 울려 퍼진다. 그 후로 그녀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생일마다 그는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사러 시장에 갔고 그녀는 그저 침대에 앉아 그가 케이크를 집에 가져오기를 기다렸다가 케이크를 자르고 작은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 파티는 단 2사람뿐이었고 술도 없었고 소음도 없었지만 그에게 그날 밤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분비는 생일 파티보다 더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떠난 후 오직 선희 씨만이 그를 바라보며 손을 두드리며 속삭였기 때문이다. 1살 더 먹어도 건강하셔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그는 1년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선희 부인은 생일 촛불의 연기가 꺼지듯 가볍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동호 씨는 그녀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힘없이 물었다. 오늘 내 생일인데 떡볶이 만들 기운이 없으니 네가 직접 사 먹어. 다음 생일에는 내가 늘 그랬듯이 떡을 먹겠다고 약속해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지자 닦지도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년 그는 여전히 작은 접시에 떡을 사서 제단에 올리고 그녀를 위해 향을 피우고 직접 떡을 잘라서 천천히 먹습니다. 마치 밥알 하나가 떨어지면 선희가 속상해할까봐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단에는 먼지가 더 쌓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으며 아이들은 자라서 이끼 낀 작은 집을 떠났습니다. 동호 씨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괜찮아, 바쁘니까 아마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저물고 불빛은 다시 깜빡였고 그 떡은 여전히 혼자 조용히 먹고 있었다. 찹쌀의 끈적끈적한 맛, 흑설탕의 단맛, 아무도 볼 수 없는 눈물의 싱거운 맛이 뒤섞인 맛. 그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물건은 선희 부인이 쓴 편지가 들어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뿐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있었고 잉크는 흐릿했지만 마지막 줄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언젠가 내가 없어지더라도 슬퍼하지 마. 내 생일에는 여전히 촛불과 케이크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난 네가 촛불을 끄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는 매년 그 상자를 열어 외로운 생일 케이크 옆에 놓았다. 선희 아줌마가 시간을 거슬러 돌아와 그의 옆에 앉아 한 번 더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였다. 선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자
동호 씨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끊을 수 없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수탉이 울기 전에 일어나 차를 위해 물을 끓여 2개의 잔을 차려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희가 앉아있던 자리 옆에 두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녀가 가끔 돌아와서 자기 맞은편에 앉아 언제나처럼 찻잔을 가볍게 두드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침 차 한 잔을 마신 후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청소한 다음 라탄 의자를 꺼내 대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 작은 골목은 바람이 불고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하고 몇 마디 정중한 말을 나누고는 떠났다. 오직 그 사람만이 남아서 주위를 둘러보며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손주가 품에 안겨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날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응답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대부분의 전화는 보험 판매 전화나 고속 인터넷 설치 초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필요 없어요. 집이 너무 작아서 아이들과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언제 그 목소리가 실제로 들릴지 몰라 마음이 아팠다. 동호 씨는 저녁이 되면 종종 현관불을 오랫동안 켜두곤 한다. 마치 길을 잃은 배를 인도하는 등대처럼. 어느 날 이웃집 사람이 농담 삼아 전기 낭비가 두렵지 않으세요? 전등은 항상 켜져 있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내 집을 더 쉽게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 공부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사랑에 빠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느라 바쁠 겁니다. 밤에 노란 불빛이 깜빡이던 그 오래된 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작년 그의 생일에 그는 미리 사둔 떡 옆에 앉아 자정까지 기다렸습니다. 떡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지만 감히 불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철문의 시선을 고정한 채 두드리는 소리를 기다렸다. 마당 앞에 오토바이가 멈추는 익숙한 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바깥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움푹 패인 지붕기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떡은 말라 있었고 촛불은 여전히 성냥갑에 꽂혀 있었고 아직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골목 끝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서서 버스가 도착하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타고 내렸고 모두 서두르고 있었으며 시간표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노인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낡은 막대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듯 거기 서서 손을 흔들며 아빠 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차문이 닫힐 때마다 그는 멀어져 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가며 무거운 나무 문을 닫았다. 마치 그날의 희망을 닫아버리는 듯했다. 어떤 사람들은 동호 씨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기다릴까요?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노인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은 때로 연기처럼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내일을 위해 붙잡아주는 힘이다. 동호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그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될 테니까. 조용히 기다리던 그 날들은 그저 지나갔고 그의 어깨 위에 쌓여 이마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늙고 흐릿한 눈은 조용한 눈물로 반짝였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일 누가 내 생일을 기억할까? 올해 생일 전날 밤 동호 씨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전구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지만 그 빛은 그의 실루엣과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선희 부인의 오래된 사진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종 그녀에게 속삭이며 온갖 사소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마치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서 그에게 등을 기대고 각 문장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날 밤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아들로부터 늦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러 가볼게요. 일찍 자고 늦잠 자지 마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언급도 아, 다행이네. 그래도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니 다행이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귀중한 선물을 만지듯 전화기를 앞뒤로 흔들며 잡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선희 씨의 사진을 살짝 만졌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희 씨,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호 씨는 일찍 일어나 차를 준비하고 오래된 생일 카드를 다시 나무 상자에 넣은 다음 서랍을 열어 전날 사온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뜨거운 차 한 잔이 담긴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의식이라도 치르듯 그는 두 손을 모아 그녀의 초상화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 저는 한 살 더 먹었고 여전히 제 약속을 지키고 여전히 촛불을 켜고 여전히 떡을 먹습니다. 아시겠어요? 현관 위에 참새들이 지저귀고 부드러운 바람에 탁자 위에 노란 국화가 흔들리는데 마치 누군가가 그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거기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철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조카가 갑자기 달려와서 문이 열리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는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태양이 이미 뜨거워졌을 때에도 그는 아직 케이크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전화기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는 조끼를 매만지고 테이블 램프의 위치를 조종하곤 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들어와서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볼까봐 두려운 듯했다. 한참을 기다리니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뜯지 않은 쿠키 상자에 얹혀 있었다. 그는 잠이 깨어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목소리가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른 손이 부드럽게 뻗어 마치 그 희미한 그림자를 품에 안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나면서 꿈은 금세 끝났다. 밖골목은 여전히 사람이 없었고 햇빛만이 계단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다. 오후에는 동호 씨께서 직접 작은 케이크 조각을 자르고 촛불 하나를 켜셨습니다. 불빛이 떨리며 흐릿한 눈을 비췄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선이야, 이번 생일은 지난 생일과 똑같아. 다만 내가 더 나이가 들었을 뿐이야. 걱정 마, 괜찮아. 기다릴게. 어쩌면 내년에 다시 올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그는 촛불을 불어 끄고 희망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듯 희미한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내년에는 분명 생일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을 것이고 현관의 램프도 여전히 켜져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돌아와서 문을 아주 부드럽게 두드리고 아빠, 왔어요 라고 말할 테니까요. 아마도 이 시끄러운 도시에서 우리는 번쩍이는 네온 불빛, 바쁜 업무 일정, 성급하고 갑작스러운 문자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구석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끼로 뒤덮인 집에서 조용히 살며 꽃을 직접 꽂고 케이크를 직접 사고 생일 축하 인사를 기다리는 노인 동호 씨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 자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은 우리가 아플 때 밤새도록 깨어 계셨고 우리의 젊은 시절을 우리와 함께 보내셨으며 생을 마감하실 때면
우리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집에 왔구나 라고 외치시기만 기다리셨습니다. 가끔 가장 큰 사랑은 큰 선물이나 큰 파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 통화, 몇 마디보다 긴 문자 메시지, 약속 시간을 지키는 방문이면 충분합니다. 동호 씨의 생일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고 현관 불빛도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다. 마치 어딘가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가 이렇게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할까? 올해는 그들을 찾아뵐까? 어느 날 우연히 옛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밤새도록 불이 켜진 노란 창문을 보게 된다면 그 빛 뒤에는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믿고, 여전히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눈물이 난다면 휴대폰을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노후사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노년의 불빛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오랜 추억, 조용한 외로움, 조용한 눈물. 이 모든 것이 항상 머물 곳이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상기시켜 줄 거예요.